안녕하세요. 사회 안기선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또 사회가 이렇게 이슈가 좀 있는 해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유형에 대한 변화라던가 난이도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셨는데요.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자료 분석 부분에서 좀 많이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문화에서의 어떤 계층표, 그 다음에 부양비 분석, 그리고 경제는 뭐 예상과 같이 무역 발생 이론이라던가 어떤 소소하게 표들로 분석하는 주제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과 정치와 법은 주제는 평이하지만 선거에서 좀 길게 출제되다 보니까 읽으시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요 주제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이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사회문화도 마찬가지로 표 부분에서 계층표와 그 다음에 부양비표까지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건 예상하시고 분석 주제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은 편안하게 시작합니다. 헌법상 기본권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러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중에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처음에 보시면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이다라고 먼저 감이 나왔어야 되죠. 더 가보세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바로 사회권입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요시되는 사회권. 그래서 바로 보시면 1번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적극적 개입 복지국가 설명 가능하죠. 바로 1번입니다. 자, 2번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다라고 하면 천부인권 성격을 강조하는 자유권이 되거든요. 이런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같은 적극적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제가 된다.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바로 평등권입니다. 4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여기요. 수단적 권리다. 수단적 권리는 바로 청구권이 되죠. 정답은 사회권 1번이 되고요. 자, 2번 주제 들어가 볼게요. 2번 선거. 선거에서 문제가 2번이랑 5번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자료표를 분석하시는 주제예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2번은. 자, 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여기 보시면 지역구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에 선거구가 200개 지역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구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자다. 아, 이거 그러면 소선거구구나. 1위를 뽑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고 많이 얻은 후보자,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자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 다수 대표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반수 획득이 없었을 때 투표를 또 한다. 이러면 절대 다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요. 포인트 여기.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 수를 각 정당은 미리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기반을 둔다. 정당이 이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죠. 1번 가볼까요? 아까 설명드린 거. 지역구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냐. 절대다수 대표제는 과반수 획득하는 1위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런 언급 없이 각 지역구에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자 1위다 라고 했으니까 상대 다수 대표제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2번이요. 니은 비례대표.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자, 그러면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선거구 안에서 이거 뭐예요? 여러 명을 선출할 때 1위와 2위, 3위 이 사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 이거 뭐예요? 2번은 중대선거구의 설명입니다. 근데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예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자, 3번이요. 소선거구.
지역구 소선거구 방식은 니은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작게 발생시킨다 했는데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커지는 소선거구의 단점 중에 득표율과 의석률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그래서 과대대표와 과소대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차이가 적어지는 건 어디예요? 중대선거구나 비례대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또 X고요. 자, 4번에 보시면 비례대표냐,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할당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잖아요, 의원을. 그래서 비례대표의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 방식보다 의회 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뭐가 포인트예요? 정당 득표율입니다. 옳은 것 정답 4번입니다. 개념과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어지고요. 자, 3번. 네, 저희 지방자치 제도에서 작년에서부터 나오는 주제에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출제가 됐지만 어떤 큰 특징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그래서 공공서비스나 행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흐름을 잡으시고, 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뭐가요? 사무의 처리가. 네, 인정되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직접 여기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주민감사 청구권이에요. 자, 어떤 공통점이 보이죠? 읽으시면서 주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이런 주민들이 어떤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은 이런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민 감사 청구권이에요. 이건 주민 소환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 이루어지면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3번에 가와 나의 모두 지방자치 활성, 이런 참여 확대를 설명할 수 있죠. 3번 맞고요. 4번에 보시면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단체 여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네, 이런 참여 확대를 통해서 민주적인 것을 강화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 주민감사 청구권과 관련 없는 것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계속 정치예요. 지금 4번까지도. 자, 밑줄 친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 분립에 권력 분립이 강하죠. 반면에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흔히 한국형 대통령제라고도 부른다. 밑줄이 어디? 네, 의원내각제 요소를 보시는 겁니다. 자, 기억.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뭐의 요소예요? 의원내각제입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왜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대통령제 요소지 의원내각제 요소랑 관계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디귿에 보시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여기 해임 뭐였어요? 해임 건의권.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권은 의원내각제 요소입니다. 자, 리을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법률안 거부권은 대표적인 대통령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답 의원내각제 요소는 기억과 디귿 2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 부분 푸실 때는 큰 문제, 시간에 어려움 없이 쭉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5번은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수능에 그런 자료 분석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집중 훈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민주선거의 원칙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직접선거, 평등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가 있죠. 자,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 가볼게요. 좀 큰 글씨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5번이에요. 자, 2014년 헌법재판소 여기 3대1 기준이었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자, 여러분들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 크면 어떤 선거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 나오셔야죠.
평등선거 위배에 어긋날 수 있다.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그죠? 선거구 간의 격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간은 평등선거예요.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가 2배를 넘지 않기를 권고했다. 일단 간은 평등선거입니다. 자, 두 번째.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1인 1표제 그냥 독해가 아니라 개념을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현재 선거 방식은 1인 2표로 지역구의 인물선거와 정당 투표의 비례표를 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1인 1표였어요. 그런데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을 정당에 배분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돼요? 직접 선택한 정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대한 결과를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직접선거 원칙이 위배됩니다. 잘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인 1표에서는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어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나왔죠. 직접적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그럼 나는 무슨 선거에 어긋나요? 직접선거. 현재는 정당 투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더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갖고 또한 과거의 그 선거제도 1인 1표의 방식에 어긋나는 제도 2가지 설명하잖아요. 직접적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과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역구에서 1인 1표 때 무소속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표는 정당 투표에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반영이 안 되죠. 1인 1표 방식일 때예요. 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요. 무소속 후보자에 투표하는 경우 그 투표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경우뿐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근데 지역구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은 사람의 표는 지역구에도 영향을 주고 비례대표도 영향을 준다. 그럼 뭐에 어긋나요 또? 평등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에 변화가 생겨서 1인 2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셨죠? 평등선거, 직접평등. 평등, 직접평등.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읽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6번 마찬가지 정치 헌법 파트고요. 헌법의 기본 원리 나오면 자유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문화국가, 복지국가 이렇게 포인트가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복지국가 원리죠. 더 가보세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하고 네, 바로 복지국가가 됩니다. 복지국가면 적극적 개입에 설명이 가능하고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요. 자, 1번 권력 분립과 적법 절차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 했는데 여러분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건 바로 민주주의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1번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근데 더 가보세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 사회권, 복지국가죠. 자유와 평등이 여기 실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복지국가입니다. 4번 공공부조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이 있다. 이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설명하는 복지국가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자유민주주의다 라는 겁니다. 1번은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렇게 다시 풀어봐도 보니까 특히 정치에서 시간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지금 보시면 헌법 개정 절차인데 헌법이 여러분들 제한 어떻게 갑니까? 1번에 보시면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제한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1번에 바로 보시면 가는 대통령 또는 헌법재판소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발의를 할 수 없죠. 여기 물어보셨어야 돼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죠. 1번이 바로 X예요. 더 가보세요. 그 다음 제한이 되면 대통령은 공고하게 돼 있어요. 20일 이상. 대통령, 국회 의결,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 통과되면 어디로 갑니까?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나는
국회 의결.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다. 얻어야 한다. 맞고요. 자, 헌법은 이 국회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다는 국민투표에 해당한다. 맞죠?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이면 확정이에요. 그래서 공포,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요. 공포권. 라는 가에서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여기요. 대통령이 즉시 해야 된다.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 입니다. 4번 맞죠?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주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8번. 형법이에요. 형법에서 지금 보시면 8번이랑 8번, 9번이 다 5단원이고요. 지금 10번이 4단원이거든요. 필수 주제별로 출제가 되어졌다고 보는데 8번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갑이 행한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친절하게 줬습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그러니까 땡땡 죄로 형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그래서 이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위법하냐. 그러니까 폭행죄인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그게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거냐.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정당행위,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죠. 그러면 범죄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위법성이 충족된다면 세 번째를 따지죠. 여기 보시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 비난받을 책임에 대한 것은 책임성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충족이 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는 뭐예요, 지금? 먼저 뭐를 검토한다? 구성 요건을 검토한다. 자, 구성 요건에 충족한다. 형법에 있는 행위면 뭘 충족해야 돼요?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지 위법성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책임성이 충족되어야 형사상 범죄 성립의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가볼까요? 가, 구성 요건. 가해 행위가 법률, 즉 형법이죠. 사기죄, 절도죄, 폭행죄 등과 같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그냥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인데 형법이 없다. 이러면 가해에서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1번 맞죠? 2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나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뭐예요? 피해자의 승낙은 뭐 중 하나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입니다. 2번 맞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했던 게 여기서 간단히 보시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방위, 정당 행위, 현재 위급한 상황, 긴급 피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승낙, 청구권의 보존 행위의 자구 행위, 이 5가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다. 2번이 맞죠? 네, 나에서 범죄 불성립. 3번을 좀 잘 읽으셨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위법해요. 자, 가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라 했는데 비난받을 책임성을 설명하는 건 바로 다거든요. 이걸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폭행죄라고 하는 구성 요건 해당하고 2번에 위법한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 행위의 3번 책임성 다를 봐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희 책임성 조각 사유 있었죠. 형사 미성년자. 만약에 그 폭행이 12세다. 그럼 비난받을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죠. 형사 미성년자 만 몇 세 미만이에요? 14세 미만. 보이세요?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그 다음에 강요에 의한 행위. 그 다음에 이게 문제에서 4번에 나온 주제입니다. 조각되진 않지만 감경사유라고 있었어요. 심신미약. 그 다음에 농화자였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가화나 구성요건 해당과 위법성에서는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다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4번. 갑이 농화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뜻합니다. 그 행위가 가나를 충족해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데 그런 경우 어디요? 농화자. 여기 있습니다. 책임성이 감경됩니다. 조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 4번은 맞는 선지죠. 되셨죠?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에 옳지 않은 것. 3번 형법의 범죄 성립 중요한 주제고 그것과 연결해서 9번을 보시면 형사 절차의 전체적인 절차를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 갑니다. 저희 연습 굉장히 많이 했던 주제 중에 하나죠. 8번, 9번. 수사. 수사는 구속수사 또는 불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증거인멸 도주 위험이 있을 때는 구속수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영장이 필요하죠. 1번에 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게 아니죠.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는데 검사는 청구를 하고 누가 발부해요? 영장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여기 검사 틀렸죠. 바로 1번 X. 2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기소의 권한은 검사인데요. 나시기부터 피의자는 기소 전, 기소 후에는 피고인인데 일단 나시기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가 틀린 겁니다. 왜요? 변호인의 도움은 수사 단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 받을 권리는 가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X고요. 자, 3번에 보시면 그러면 기소가 되면 이제 형사 소송이 시작돼요. 다에서 기소 후에 피고인이죠.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왜요? 형사소송의 원고가 누구요? 원고가 검사잖아요. 그래서 피고는 피고인.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책임은 원고인 검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3번이 맞습니다. 더 가볼게요. 자, 공판을 지휘하는 건 법관이고요.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3심제니까 뭐 그 이전에는 뭐 항소나 상고에 대한 건 다루지 않았고요. 확정이 여기 포인트.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4번에 그동안 많이 보셨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구금되는 건 아니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고 형사소송의 절차를 묻는 문제다. 8, 9번이 5단원의 형법의 주제가 되고요. 자, 10번에 보시면 자, 민법의 3대 원칙 중에 하나를 줬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대수정민법에 뭐가 떠오르셨어야 돼요? 10번을 보시면서 이거 계약공정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민법 계약자유원칙에서 수정민법, 여기 뭐냐 무효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려거나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무효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정민법의 현대수정민법의 계약 공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가볼게요. 1번은 민법이 여러분들 속아서 돈을 빌려줬다? 근데 이제 그 속은 것이 어떤 건지 밝혀야 되고 이것은 그 속은 것에 초점을 둬서 내용을 이해를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속았다는 것만 가지고 계약이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X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구두계약도 성립해요. 구두계약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계약서 쓰지 않았으니까 무효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죠? 3번에
미성년자 갑이 부모의 허락 없이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죠. 취소가 가능한 거지 미성년자라고 해서 돈 빌려준 계약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4번 잘 보세요. 이거 뭐 읽으면서도 좀 지나친데 지금 갑이 약속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의 손목을 자르기로 하였다. 이런 불공정한 한쪽에 지나치게 이런 계약들은 무효화될 수 있다. 즉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공정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4번이 되고요. 그 외에 미성년자와의 계약이라던가 뭐 속았다 이런 것은 뭐 사기를 이유로 또 취소 이런 취소권과 관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0번까지 정치와 법의 주제를 보셨고요. 그래서 10번 정치 법까지 네, 큰 문제 없었다. 여기서 일단 시간을 쫙 땡기셔야 되는 걸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11번 네, 사회문화 5문제에서 표가 이제 2문제인데 11번은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2단원 사회 집단인데요. 자, 1번 가볼게요. 옳은 것은 여러분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설립 목적이 뭐일 때? 설립 목적이 사회화일 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회사나 다시 보세요. 설립 목적이 사회화로 학교나 훈련소, 학원 같은 이런 교육 목적 기관이 나와야 됩니다. 잘 보세요. 회사는 사회화를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 조직이죠. 사회화 기관과 집단을 구분하는 주제입니다. 1번 바로 X고요. 2번 잘 보세요. 직업이 뭐냐? 농구선수다. 농구선수.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A의 성취 지위예요. 리을, 경력. 2018년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였대요. 이것 또한 경력이지만 A의 네, 성취 지위. 성취 지위 뒤에는 맞죠? 앞에 귀속지가 틀렸습니다. 2번 X고요. 3번 학교. 학교가 이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공식 조직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다른 집단을 성격을 물어본 거예요. 학교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사회면서 테니스의 형식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네, 2번. 아까 지위 보셨고 3번. 이익사회, 2차적 사회화. 3번이 맞습니다. 4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어요. 자, 제가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쭉 강조했던 부분인데 미음은 선수로서의 역할은 기대되는 행동이에요. 뭐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역할, 행동에 실제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역할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네, 1번에서 잘 구분하셨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문화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나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수능형 비워놓고 분석을 하는 주제다. 가볼게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줬는데 일단 잡히셔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일단은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가 절대주의라는 것을 묻힙니다. 그 다음에 각 사회 문화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가는 나다와 달리 국수주의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나라 것만을 가장 우수하다고 보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단점이죠. 그래서 가가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요. 아직 나다가 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다는 가나와 달리 여기 해당 사회 맥락을 그 사회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여 그 사회 문화를 이해한다.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뭐가 되냐면 외래문화를 가장 우수하다고 보는 나가 사대주의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가 가장 우수하고 다른 나라 문화는 우리보다 아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죠. 절대적인 주관적 방식이죠. X고요. 자, 나에 보시면 나가 사대주의예요. 외래문화를 추종. 그러니까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상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2번이 맞네요. 더 가봅니다. 3번. 상대주의는 각자의 문화들의 차이를 인정해요.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가나 나와 같은 방식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4번에 보시면 가가 자문화 중심주의죠.
나가 사대주의였고요. 다는 상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3번 설명드릴 때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절대주의에서도 다문화 중심주의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고요. 사대문화는 사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외래 문화들을 이제 추종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상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네, 계층표 예상했던 주제입니다. 13번이나 15번, 이 사회문화표, 그 다음에 14번도 짧지 않았고요. 나머지 경제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17, 18, 19, 20이 다 어떤 표들을 좀 분석하는 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뭐뭐 대비라고 하면 앞에 것이 뭐예요? 분모예요, 분모. 되셨죠? 자, 표는 A국과 B국의 계층 구성의 비율이다, 퍼센트다, 옳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층 대비 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중이 1일 때 상이 3분의 1이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그대로 해석한다면 중이 3일 때 이걸 그대로 넣는다면 상이 뭐예요? 1이라는 거죠. 상, 여기다 바로 저희 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1대 3분의 1, 즉 3일 때 1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가볼게요. 중층 대비 하. 자, 앞에 있는 뭐뭐 대비가 분모입니다. 중층 대비 하가 또 3분의 1이다. 중이 1일 때 하가 3분의 1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중이 3이면 하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잡히셨어야 돼요. 즉 상중 하가 1대 3대 1이다. 그럼 이거를 100%로 적용을 해보면 20대 60대 20이 되는 겁니다. 보이세요? 그래야 전체 1대 3대 1을 다 적용할 수 있죠. 모양이 뭐예요? 다이아몬드형이 되네요. 가운데가 제일 많습니다. 자, 더 가볼게요. B. B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분모로 가세요. 중층 대비 상이, 자 이거 그대로 가볼까요? 이렇게 중이 3이면 여기 상이 2라는 소리예요. 맞죠? 중층 대비 상이니까. 앞에가 분모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층 대비 중층 대비 하가 3분의 5다. 중이 3일 때 하가 몇이라는 거야? 5라는 거예요. 3일 때 5다라는 거야. 3분의 5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걸 100%로 바꿔보시면 20% 대 30% 대 50%가 됩니다. 자, 모양이 피라미드형이 되네요. 되셨죠? 가볼게요. 이렇게 나오셨어야 돼요. 당연히 평소에 자료 분석을 많이 연습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자, 1번 갈까요? 전체, 분모, 보세요. 전체에서 상. 그러니까 상층의 퍼센트만 보는 거예요. A는 몇 퍼센트? 상이 20%. 그 다음에 B도 상층이 20%. 그래서 상이 A보다 B가 높다 했는데 A와 B는 상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1번 X. 자, 2번 또 전체에서 그냥 퍼센트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와 B가 동일하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20, 60, 20으로 하가 몇 퍼센트? 20%. B는 50%. 동일한 게 아니라 B가 높습니다. 그래서 X. 자, 3번. 자, 분모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1, 2번에선 전체에서 봤는데요. 3번은 상층 대비 하예요. 상층 대비 하. 여기 가볼까요? 상층 대비 하. 20분의 20이요. 1대 1이죠? 1이요, 1. 1대 1이니까 똑같다. 자, 근데 B는 상층 대비 하죠. 20분의 50, 2분의 5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A보다 B가 높다. 네. A는 똑같죠? 근데 얘는 2분의 5니까 상층 대비 하를 물어본 거예요. 분모, 상, 분자, 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보다 B가 높다. 맞죠? 2분의 5, B는. 자, 3번이네요. A는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B가 피라미드형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한 12번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푸시고 13번 표에서 잠깐 시간 쓰시고 그 다음에 14번 사회문화 1단원 주제입니다. 자,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고요. 네, 자료 많이 보셨던 1단원 자료 수집에서
전체 순서를 연결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순서를 어차피 4번에서 보셨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순서를 한번 연결 먼저 해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요? 문제인식이 와야 돼요, 여기다. 나. 그 다음에 여기 알아보고자 했다. 근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물어봅니다. 그럼 독립변수가 원인이고 종속변수가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하잖아요.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대해서 앞에 나왔다고 반드시 원인이 아니라 내용을 보세요.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 자율적 양육 태도가 독립변수예요. 그 태도에 따라서 시험 불안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 다 해보시면 가설 설정이죠. 자율적 태도가 높을수록 시험 불안감은 낮을 것이다. 반비례 관계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가 가설이에요. 가설 설정.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초등학생 2,000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 설문지법 썼네요. 자료 수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냈어요. 통계 분석. 부모의 자율적 태도는 초등학교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부적인 마이너스 반비례죠. 되셨나요? 그러면 가설과 맞는 거 보이세요?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검증했습니다. 가설을 검증한 거죠.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자, 1번.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는 독립변수. 원인. 초등학교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종속변수. 결과. 바로 맞네요. 1번이네요. 더 가보셨어야 돼요. 자, 2번.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다. 그럼 면접법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 뭐 했어요? 질문지법 썼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수치화를 중요시하는 수집 방법이다. 그래서 X. 3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치 개입 단계와 가치 중립을 말하는 건데 수집에서는 중립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나다. 문제 제기죠. 가치 개입. 가설 설정. 가치 개입. 검증. 중립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틀린 게 수집 단계와 달리 나와 라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했는데 여기 가치 중립이 필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순서로 본다면 수집하고 검증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미 일단 기본적으로 달리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가와 라에서 가치 중립이 필요하다. 되셨죠? 자, 그 다음 4번. 연구가 이미 다가 먼저 나왔으면 안 됩니다. 먼저 뭐가 나왔어야 돼요? 문제인식. 나, 다, 가, 라가 됩니다. 나, 다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정답은 14번의 1번입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15번. 네, 15번 사회문화 표 보실 때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층표의 상중하를 찾는 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분모와 분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시는 주제, 부양비 주제인데 다 대입을 하셔서 실제적인 수치가 나와야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꽤 걸리셨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딱 보시고는 일단은 많이 푸시고 좀 적용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먼저 풀으셨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볼게요. 이 식대를 좀 잘 보세요. 저희가 여러분 전체 인구는 유소년 인구 0-14세, 청장년 15-64세, 그 다음에 노년 인구. 이게 전체 인구란 말이에요. 일단 요게 있어야 전체가 100%가 될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년. 이게 전체 100%다. 이게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 4번 괄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문에서 이런 표가 나오면 나오는 자료들은 다 보시고 푸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 4번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14% 이상이면 고령, 14% 이상이면 여기 14%, 20% 이상이면 초고령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노인 인구를 찾아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1번부터 갈게요. 1번에 보시면 일단은 유소년 부양비를 찾아야 되는데 유소년 부양비를 하려면 공식이 보세요. 그냥 유소년의 퍼센트를 물어본 게 아니라 청장년 분의 유년 인구거든요. 곱하기 100. 근데 보세요. 이거는 청장년에서 유소년을 말한 게 아니라 보세요. 전체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가 전체가 100%면 이렇게 나왔죠. 일단 유소년이 28%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유소년 부양비를 구하려면 청장년 분의 유소년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100 중에 유소년을 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푸냐? 적용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자, 노년 부양비가 20%다. 근데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한대요? 청장년 분의 노년이 20%예요. 자,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것분에 얘가 100일 때 여기 몇이라는 거예요? 얘가 100일 때 전체 100 중에서 20%를 차지한다 이거죠. 됐죠? 그럼 얘가 5일 때 1이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맞나요? 얘가 100%면 이 100% 중에 얘가 20%다. 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게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요렇게 뺄게요. 100%니까 얘가 지금 28%예요. 그럼 나머지 이거 2개 더해서 몇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2개 더한 게 72%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 청장년 5일 때 얘가 1이다 라는 거와 연결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72%에서 나눠서 보시면 요 노년 인구가 몇 %예요?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60%가 되겠죠. 72%를 가지고 5대 1을 적용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1번에. 자, 유소년 부양비 T년, 지금 T년만 구한 거예요. 청장년 분의 유소년이라 했잖아요. 청년이 여러분들 아까 몇 %? 60%요. 그 다음에 노년이, 노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유년, 그죠? 청장년 분의 유년이니까 유년은 이미 문제에서 T년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8%예요. 되셨죠? 그럼 어때요? 50%가 안 되죠? 60의 절반이 돼야 50이니까.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구해보면 뭐 46.7%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험장에서 안 구하셨어도 여기까지만 가셨으면 절반이 아니다라고 1번 X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데 나머지 저희가 시험장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런 단서가 정확하게 필요하겠죠. 자, 1번이 틀렸고요. 요거 지우고 T 플러스 50년을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식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부양비의 분모는 청장년 인구인데요. 2번에서 물어본 거는 부양비가 아니라 노령화 지수거든요. 노령화 지수는 유년 인구 분의 또 노년이거든요. 그래서 또 요거를 해석하셨어야 돼요, 요거. 예전. 자, T 플러스 50년 갑니다. 전체 인구 아까 제가 전체가 100%다. 이 안에는 유소년 인구와 청년 인구와 청장년 인구와 노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기 요거 가볼까요? 전체에서 유소년이 20%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2개 더하면 그럼 일단 몇이 돼야 돼요? 이거 2개 더하면 80%죠. 됐죠? 왜냐하면 전체 100 중에 얘를 제외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T년 구하신 것처럼 요걸 해석하셨어야 돼요. 자, 노년 부양비. 청분의 노잖아요. 청분의 노가 60%다. 그러니까 청이 100일 때 얘가 60%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80%를 가지고 다시 나누면 얘가 몇 대 몇이 되냐면 5대 3이 되는 거예요. 얘가 100%일 때 청이 100일 때 얘가 60%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80을 전체로 두고 두 비율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청장년 인구는 50%고 노년 인구는 30%인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이거 2개 더해 80이니까. 그러면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유년이 몇이요? 20이요. 노년은? 유년분의 노년이죠?
20%고 지금 30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100 이상이다. 맞습니다. 자, 2번 맞고요. 3번에 보시면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건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구하라는 거예요? 청장년 인구 보라는 거예요. 저희 아까 청장년 인구를 구했을 때 원래 몇 %였어요? 60%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청장년 인구는 50%예요. 그래서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청장년 인구 저희 구한 거 맞죠? 3번 맞고요. 자, 4번에 보시면 T년은 고령화 사회다. 자, 고령화다라고 하는 거 여기 4번에서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중에 노인이요. 노인은 아까 저희 구한 거 7% 이상이 됐는데 노인이 몇 %였냐면 T년에는 12%였어요. 7% 이상이면 고령화니까 T년 맞고요.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지금 30%예요.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여기까지 하시기에 일단 나머지 지금 14번, 13번, 14번까지 푸는 거 대비 꽤 오래 걸릴 수 있었다. 그래서 1번에서 좀 정확하게 잡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싶고요. 사회문화에서 계층과 부양비를 두 문제 표를 준 것은 네, 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네, 경제이죠, 여러분. 16번부터 20번까지 경제인데 16번이랑 18번은 그나마 어떤 자료를 보실 건 많지는 않거든요. 자, 바로 가볼게요. 1번에 보시면 대가를 치러야 소비할 수 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소비를 막을 수 있다. 비배제죠. 자, 그럼 A를 성격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내 소비에 따라 감소한다. 경합,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비경합입니다. A가 뭐예요? 성격. 사적 제어입니다. 제가 보고 갈까요? 배제성의 비경합은 뭐예요? 케이블 TV. 대가는 치르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료 도로인데 차가 안 막히는 경우입니다. C에 보시면 비배제의 경합이 여러분들 C가 바로 뭐가 돼요? 공유자원입니다. 비배제 비경합이 공공재예요. 그래서 A는 사적 제어하고요. 공공재는 D다. X. 자, 무임승차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거니까 비배제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B는 A와 달리 여러분들 둘 다 A, B 모두 무임승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A, B 모두 배제성이거든요. 무임승차는 비배제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X고요. C에 보시면 네, 저희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C의 사례로 고갈되기 쉽다는 얘기는 경합이에요. 공해상의 어족이다. 대표적인 공유자원 성격입니다. 비배제 경합이 되는 거죠. 네, 옳은 거 3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D가 공공재예요. 재화 속성상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거래되지 않고 공공재는 부족이라는 시장 실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네, 3번입니다. 16번. 자, 그 다음에 17번. 이제 가계에 대한 어떤 효용과 한계 효용을 비교하는 주제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어차피 이런 밑에 2번이나 3번에서 주제를 보시면 총 효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총 효용도 다시 적용할 텐데 예산선 적용했던 문제 있잖아요. 예산선에 대한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게 표가 총효용인지 한계효용인지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값은 X제와 Y제만을 합리적 소비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한계효용인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재와 한계 추가 소비에 따른 편익의 증가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표는 한계효용표예요. 그리고 재화의 가격은 둘이 똑같아, $5. 그 다음에 용돈은 $25가 있다. 값은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 저희 전체 용돈이 있고 X제와 Y제를 소비하는데 최대 효용이 높게 소비할 때 이 안에서의 소비점을 구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X제만 소비하면 5개, Y제만 소비하면 Y제 5개만을 소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각각에 대한 효용을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총 효용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총 효용을 한번 해볼까요? X제, Y제. 이 표 한계 효용이요. 한계 효용은 뭐예요?
하나가 증가할 때 늘어나는 증가분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했을 때 0에서 1 증가할 때 10 증가한 거니까 하나의 총유형은 10이죠. 두 개는 19죠. 두 개 더하면. 그 다음에 19에 7이 붙는 겁니다. 26이죠. 그 다음에 4가 4개째에 4가 증가했다 여기. 그럼 4개의 총유형은 몇이에요? 30이죠. 5개째 증가 0이에요. 여기 0이니까 그대로 30인 겁니다. 저 총유형표예요. 자, y제 그대로 가볼게요. 12죠. 22예요. 28이죠. 그 다음 여기 4개째 한개형 0이라는 거니까 총효용은 4개째 28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8이니까 20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1번에 아까 제가 이 안에서 x와 y를 함께 소비할 수 있다. 곡선 상해 소비가 저 예산선 할 때 소비가 가능하냐 안 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총편익이 가장 크냐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5달러가 있고 하나에 5달러니까 x 2개랑 y 3개 사면 25달러 소비는 가능하죠. 근데 총편익이 가장 크냐 해볼까요? 이거랑 얘를 사면 지금 47이 됩니다. 2,3이면 맞죠?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x 3, y 2 해보세요. x 3, y 2를 하면 몇이요? 48이에요. 자, 나머지 또 조합을 해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25달러가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 4개도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4개와 하나도 가능한 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만 최대 다 살 때 x를 5개 사거나 또는 y를 5개 사거나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총편익이 가장 크냐 했으니까 어떨 때 x 3, y 2일 때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거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2번. 만약에 혹시라도 위에 표를 보시고 그냥 바로 총편익으로 푸셨으면 안 된다는 거.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는 한계효용이다. 그래서 x제 소비 증가에 따라 총편익은 지속적 감소한다. 저희가 재화 소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계효용은 감소한다 하죠. 근데 여기 총편익 구해보면 증가하죠. 증가하고 5에 가면 그대로죠. 4와 5에서는. 그래서 감소한다 할 수 없습니다. 총편익은 뭐예요? 총효용이에요. 그래서 2번도 X. 자, 3번. Y제만을 소비하는 경우 총편익은 음액값을 갖는다. 만약에 Y제만을 소비하면 Y제 몇 개 사야 돼요? 5개만 사는 거잖아요. 그럼 X 못 사겠죠. 25달러니까. 총편익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20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마이너스 아닌가요? 이건 한계 효용이에요, 여러분들. 3번은 총효용, 총편익입니다. 그래서 X. 꼼꼼히 보셨어야 돼요. 4번에 보시면 용돈이 5달러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25달러에서 30달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X든 Y든 하나에 5달러씩이니까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보다 Y제를 1개를 추가 소비할 것이다. 그럼 지금 아까 X 3, Y 2였잖아요. 근데 X 3,에 Y를 하나 더 사면 Y가 3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효용이 가장 크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요 두 개. X 3,에 Y 2였는데 Y를 하나 더 했을 때 두 개 조합의 총효용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모 안에서 그 한정된 소득 내에서 무조건 효용이 크거나 작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4번이 되면 30달러가 되는 거다. 그 전에는 25달러였다. 한정된 소비, 한정된 소득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다.가 포인트입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8번 탄력성 문제입니다. 수요 탄력성이래요. 자, 바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사치품에 비해 생활 필수품. 사치품은 가격에 대해서 Q의 변화가 변화가 크죠. 생필품은 가격 대비 Q의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탄력도가 더 크다가 아니라 생필품은 탄력도가 더 작다라고 돼야 됩니다. 자, 2번. 자, 대체재가 없는 상품, 갈아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변화 대 Q 변화가 어때요? 작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교하는 게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애가 1보다 작은 생필품, 대체재가 적은 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완전 비탄력이 됐겠죠. 아예 가격 변화에 Q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탄력이라고 하면 사치품, 대체제가 많은 제와 P변화 대비 Q변화가 큰 애. 그죠? 이렇게 되면 1보다 클 때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 대체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갈아탈 게 있는 거예요. P변화 대비 Q변화가 크죠. 얘가 탄력, 대체제가 없으면 완전 비탄력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바로 정답은 1번인데요. 3번 갑니다. 상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전체 소득에서 많이 차지하는 거죠, 비중을. 여러분 뭐야 이거? 탄력이죠. 아무래도 내가 내 소득에서 비중이 높이 차지하는 것들에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때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자, 4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거에 이슈가 있다 칠게요. 예를 든다면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요. 저희 가격이 내일부터 오른다. 이런 발표가 난다 해서 당장 변화를 하긴 하지만 짧은 시간보다는 길게 뒀을 때 서서히 변화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이거 소비예요. 수요의 탄력도가 커지는 탄력적인 경우다. 그래서 일주일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한 1년을 놓고 조사했을 때 더 민감한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어떤 변화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좀 둔감하게 나타나지만 그 기간을 길게 두고 조사하면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18번에. 자, 그 다음에 19번. 환율 문제입니다. 자, 표에 나타난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의 환율 변화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 1075원에서 1138원으로 여러분들 환율이 상승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럼 원 가치는 하락한 거고요. 달러 가치는 상승한 겁니다. 자, 가볼게요. 1번. 달러 대비 원 가치는 하락한 거죠. 달러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 물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고 통화량이 증가, 물가는 상승해요. 근데 이게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X죠. 자, 2번.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달러 예금 자산 가치가 자,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달러의 예금을 갖고 있다. 그럼 1달러 갖고 있던 게 원화로 1075원인데 이제 1138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뒤에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달러 예금의 자산 가치는 상승해요. 달러 예금에. 근데 앞에가 틀렸죠. 원달러 환율 상승입니다. 하락이 아니라. 3번 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원가치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죠. 조금 꼼꼼히 읽었어야 된다, 문제들을. 난이도 자체가 19번 높다라기보다는 앞뒤를 좀 많이 바꿔놨다는 겁니다. 4번도 그래요. 그러니까 원이 달러 대비 가치가 낮아졌다 했죠. 그럼 원 대비 달러는 가치가 높아진 거죠. 4번. 원 대비 달러 가치 상승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상품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셨어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옳은 것. 자, 그 다음에 20번. 아무래도 늘 저희가 예상하고 분석한 것대로 경제에서 뒤쪽으로 분석을 많이 넣으면서 시간적 부담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자, 비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비율까지 꼼꼼하게 들어간 문제예요. 항상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뭘 먼저 보셨어야 돼요? 생산량인지 생산비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노동만을 투입하여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입니다. 전체량. 자, 그러면 이거 특화라던가 이런 걸 하려면 비교의 구해야 되니까 기회비용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셨어야 되고 일단 1번의 절대우위에서는 그런 기회비용 관계 없으니까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갑은요. 두 재화 모두의 절대우위가 있는데 얘는 물고기 10마리 만들어요. 을보다 많이 만들어요. 그 물고기에 대해서는 절대적 생산량이 많네요. 근데 나무 열매는 갑이 3개 만들 때 을이 4개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재화 모두가 아니죠. 물고기에는 절대우위가 있고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절대열이가 있습니다. 절대적 생산량이 많을 때 절대우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를 했어요. 자, 2번, 3번, 4번에서 결국은
특화재화를 구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기회비용을 하겠습니다. 물고기, 나무 열매. 자, 여러분 여기 얘가 물고기 1 선택하면 나무 열매 몇 버리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10분의 3을 포기하는 거죠. 자, 생산량이 나올 때 기회비용은 선택분의 포기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무 열매 1 선택하면 물고기 얼마 포기하는 거예요? 3분의 10을 포기하는 겁니다. 되었죠? 자, 오른쪽. 자, 물고기 1 선택하면 나무 열매 5분의 4를 포기하는 겁니다. 선택분의 포기. 나무 열매 1 선택하면 물고기를 4분의 5를 포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기회비용 구했으면 포기하는 나무 열매 중에 나무 열매를 적게 버리는 게 뭘 선택해야 돼요? 물고기를 특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게 작을 때 이렇게 선택합니다. 물고기를 적게 버리는 을이 나무 열매에 특화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번부터 가볼까요? 나무 열매 여기 한 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이 값보다 크다 했는데 을은 몇을 포기해요? 물고기 4분의 5를 포기해요. 근데 값은 3분의 10을 포기해요. 되셨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지금? 값이 더 큰 겁니다. 자, 2번 X. 자, 3번. 자, 저희 한 거 값은 물고기, 을은 나무 열매. 자, 비교에 있는 재화를 특화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값은 나무 열매가 아니라 물고기, 을이 나무 열매. 비교에 있는 재화를 특화한다. 그래서 이건 애초에 재화 자체가 틀린 거네요. 일단 1, 2, 3번까지 정확하게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특화 후에, 자, 여기 왜 그동안 뭐 한쪽에 이익이 되거나 양쪽에 이익이 되거나 다 적용했던 건데, 특화 후에 나무 열매 1개당 물고기 3마리로 교환하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을 다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 모두 이익이냐 했으니까. 그리고 재화의 비율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4번에서 분명히 나무 열매 1당 물고기 3으로 교환할 때 양쪽의 이익이냐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역 조건 할 때요. 자,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갑은 물고기 1당 나무 열매 10분의 3 이상과 교환해야 이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을은요. 나무 열매 1당 물고기 4분의 5보다 큰 것과 교환해야 이익이에요. 자,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바로 비율 나와 있는 얘부터 볼까요? 자, 그럼 을 입장부터 갈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나무 열매 1당 물고기 3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 하나랑 물고기 3개를 교환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원래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얘는 나무 열매 1당 물고기 4분의 5였는데 4분의 5보다 크면 되거든요. 받는 물고기가. 어때요? 이익이죠. 4분의 5보다 3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을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을 보셔야 돼요. 갑을 보시면 물고기 입장에서 나와 있으니까 어느 쪽을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이 비율을 가볼게요. 자, 4번 나와 있는 비율대로 나무 1당 물고기 3이란 얘기는 물고기 1당 나무 열매 3분의 1이라는 거죠. 요 비율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물고기 1 주고 나무 열매 10분의 3보다 크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10분의 3보다 3분의 1 더 큰 비율이요. 그러면 얘도 어때요?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것보다 얘가 크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네, 나무 1개당, 열매 1개당 물고기 3마리로 교환하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지방직 기출문제 풀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준비하시고 사회 선택하고 열심히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